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보시다시피 새벽 3시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꿈나라에 계실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새벽 늦게까지 시장 분석 좀 하다가 이제 얼추 내용이 정리가 돼서 방송을 켰습니다. 네, 녹화 시작했고요. 자, 오늘 방송 주제는 제가 뭐 꾸준히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네, 미증시 여전히 조심해야 된다. 한 하루 이틀 전이었었죠. 그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이 나왔고 또 나스닥, S&P, 다우 지수가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거든요. 특히나 S&P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 들어서 거의 처음으로 2%대 상승이 나오기도 했고요. 네,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네. 제 영상을, 그러니까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런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은 아마 욕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위험하고 과열인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 근거들을 이제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조정 가능성이 높다. 왜 지난번에도 제가 과열이다 말씀드리고 나서 한번 급락이 한 두어 차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여전히 또 지금 신고가를 갱신한 흐름인데 여기서도 저는 과열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향후 1개월 전후로 아직 사실 제가 지금 계속 그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그널이 있는데 아직 그게 메이드가 되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방금 말씀드린 향후 1개월 전후의 큰 하락 파동은 아직 메이드가 된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나올 수도라고 말씀드린 건데 이건 이제 메이드가 되면은 제가 좀 더 확신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아무튼 가능성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우선 기술적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나스닥과 다우, S&P 이 세 지수가 세 지수의 월봉. 보통 이제 일봉 차트, 뭐 주봉까지도 일봉, 주봉 많이 보시는데 월봉은 많이들 안 보시더라고요. 근데 월봉도 큰 추세를 우리가 가늠하기 위해서 월봉도 가끔씩은 봐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세 지수의 월봉이 동시에 지금 역대급 추세 저항선에 도달하였다는 점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추세선을 그을 적에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죠? 네. 고점끼리 있는다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저점끼리 있는다라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추세선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세 지수의 제가 이 고점끼리 추세선을 그어봤는데 비슷한 시기에 고점끼리 이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미증시 이 세 지수가 매일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죠. 당연히 차트는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이런 식의 제가 추세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략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2000년도다. 예를 들어서 닷컴 버블이 있었던 2000년도다. 2000년도부터 딱 그었더니 이게 정선이더라. 이게 나스닥이다. 예를 들어서 이게 나스닥인데 2000년부터 딱 그었더니 맞더라. 그럼 이제 다우랑 S&P도 그었더니 얘네들도 역시나 맞더라 하면 이게 신뢰도가 떨어지죠. 세 지수 모두 비슷한 시기에 고점을 형성했을 테니까 과거에도 맞죠 여러분들? 예. 비슷한 시기였으면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기가 다 달라요. 자,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나스닥은 2000년부터 시작합니다. AI 버블 닷컴 버블 때부터 2000년부터 시작을 하고요. S&P는 1980년부터. 여기가 첫 추세선 시작이 1980년부터예요. 다우는 1987년부터 시작합니다. 즉 추세선 시작점이 모두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시작점마다 다른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기 다 딱 맞아 떨어집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이 고점과. 이건 제가 봤을 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보겠습니다. 월봉 차트 보여드릴게요. 월봉입니다. 우선 나스닥입니다. 이거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네.
이게 이제 이 고점과 고점을 이었더니 지금의 고점과 딱 맞아 떨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아직 이제 2월달 월봉이 완성이 되진 않았습니다. 맞죠 여러분?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가능성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번달 2월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윗꼬리가 길게 달린다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뭐 진짜 음봉이 된다라든지 그러면은 정말 심각해지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네. 일단은 여기는 기술적으로는 밀려야 할 자리다. 밀릴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마 느낌이 올 겁니다. 자, 다음은 S&P. 마찬가지. 차트를 옛날이기 때문에 예. S&P 아까 제가 1980년도라고 말씀드렸었죠. 여기가 1980년도입니다. 이때가. 그럼 여기랑 이은 거예요. 그랬더니 딱 지금 맞아 떨어지더라. 예. 정확하게 고점길 이은 겁니다. 정확하게. 자, 다음은 다우지수를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자, 다우는 언제라 그랬어요, 제가? 1987년. S&P는 80년. 이때가 1900? 여기 딱 고점이에요. 여기도 딱 올라왔다 빠진 거거든요, 여기가. 고점길 이은 겁니다. 아무데나, 그러니까 아무데나 그으면은 사실 뭐 추세선 다 그을 수가 있어요. 정말로. 근데 마침 여기다 떨어진 지점이 딱 고점이에요.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안 믿는 분들이 계실까봐. 거짓말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보십시오. 딱 여기 최고점에 이은 겁니다. 신기하죠? 근데 어떻게 이게 지금의 고점과 딱 맞아 떨어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이제 차트를 그린 거죠. 만든 거죠. 네, 메이드 시킨 거죠. 글쎄요, 뭐, 어디까지나 이제 뇌피셜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기술적, 테크니컬적인 면에서 하락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다. 그래서 최근에 다우도 S&P도 신고가를 만든 거 아니겠느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세 지수가 모두 다 동시에 월봉 추세 저항선을 찍었다는 점 네. 매우 신기하죠. 자, 그 다음에 대표지수, 미국 증시의 대표지수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S&P 500 지수인데 S&P 500이 보시면은 2%를 돌파했어요. 근데 이게 신고가 랠리 이렇게 많이 올라간 시점이죠. 신고가 랠리 중에 2%가 나온 거는 사실 케이스가 단 한 번도 없었다. 바닥권에서는 가끔 있었어요. 바닥권에서는. 근데 랠리가 나오는 중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보시면 자, S&P입니다. 자, 여기다가 자, 보십시오. 자, 2% 이상 상승. 2% 이상 상승해서 이 형광색 시그널이 제가 뜨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지금 얘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면서 2%가 뜬 거죠. S&P. 자, 차트를 제가 넓게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일단은 딱 봤을 때 형광색이 위에서 뜬 거 말고 밑에서 아래로 향하는 형광색입니다. 그죠? 요거만 보시면 돼요. 일단은 작년부터 올해 봤을 때 하나도 없었었죠.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바닥권에서는 제가 몇 번 있다고 했어요. 바닥권에서는 원래 급등이 잘 나옵니다. 네. 바닥권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뭐예요? 전제가 뭡니까? 급등하고 있는 추세가 상승 추세고 신고가 랠리 중인 상태에서 2% 상승은 거의 안 나온다. 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바닥권에서는 제법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상승장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상승장이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폭풍 금리 인상 이후에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상승장이 있었었는데, 이 두 상승장, A와 B가 있으면 A와 B 중에서 어떤 게 더 강하죠? A는 흔히 말해서 이거는 정말 제로금리에 따른 유동성 장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B는 뭡니까? 엄청난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죠?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을 멈추고 나중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어떤 게 더 퀄리티가 좋아요? 당연히 A입니다. 왜? 결국 시장은 유동성이거든요. 그죠? 돈이 마구마구 들어오는 이런 장에서 진짜 뭐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고 신고가도 많이 나오고 하는 거죠. 당연히 A가 훨씬 더 강하단 말이에요. 이제 A와 B를 비교해보자. 자, B에서는 지금 상승 랠리에서 2%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럼 A 파동을 보겠습니다. 자, 이때 바닥권이죠. 신고가 아니잖아요. 그죠? 바닥권에서 제가 잘 나온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 싸기 때문에 저점에서 계속 바닥권에서 강력한 매수가 유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권에서는 2%, 3% 혹은 그 이상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4%, 5% 이상 상승도 나옵니다. 나스닥은.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S&P가 본격적으로 신고가가 나오는 시점이 이때부터죠, 그죠? 자, 볼게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고가 랠리 중일 때 볼린저 밴드 근처 2% 상승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말씀드렸었는데 실전 맞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빠졌을 때죠. 여기도 보시면 빠졌을 때도 아니죠. 여기도 아니죠. 네. 자, 쭉 보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도 아니죠. 그죠? 볼린저 밴드 근처 아니죠. 네. 그리고서 있나요? 없죠? 없죠? 아, 여기 한번 있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볼린저 밴드 근처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리고 없어요. 즉,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강력한 상승장에서도 한 번도 없었던 패턴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쵸? 단 한 번도 없었던 패턴입니다. 그마저 과거에 나왔던 것들은 어떻게 됐어요? 2% 이상 상승이 나왔을 때는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까? 보시면 그나마 2% 올라가고 나서 한 번 꺾이고 여기도 2% 올라가면서 꺾이고 100%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은 예. S&P 지수 자체가 웬만한 이제 좀 지수가 많이 올랐다 시점, 오른 시점, 과열된 그런 시점에서는 2%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 여기도 2% 나왔죠? 빠지고. 그죠, 여러분들? 네. 여기는 이제 2% 나오고서 올라갔었는데, 자, 그럼 그 이전에 볼까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자, 2019년도에도 꽤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나옵니다. 바닥권에서 나와요. 여기도 하지만 고점에서는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많이 빠졌을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고점에서는 안 나온다. 그런 패턴이 지금 나온 거예요.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당일날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어떨까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패턴의 시작일까요? 이게?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네, 낮다고 봅니다. 자, 다음 비슷한 흐름인데 나스닥 100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심지어 장중 3% 돌파가 나왔어요. 네, 엔비디아 및 뭐 M7, 매그니피센트 7, 7개 종목들 걔네들 상승 흐름에 힘입어서 나스닥 100 지수는 무려 3% 넘는 흐름이 나왔다. 종가는 이제 3%에 조금 못 미쳤는데요. 얘도 제가 이제 위와 비슷한 방식으로 조사해봤는데 사례 분석해봤는데 어떻습니까? 3월 이후로 처음이었다. 장중 3% 돌파가 3월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닥권이 아닌 랠리 중에 고점에서 3% 상승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볼린저 밴드 근처에서 3%를 찍었던 경우에는 조정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2%짜리 시그널이었으니까 지워주고요. 자, 이제 3%짜리입니다. 자, 3%짜리 적용시켰더니 여기 형광색이 뜨죠? 차트 보겠습니다. 일단은 3%짜리가 지금 일단 없죠? 2023년 한 2월달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죠? 처음 나온 거죠? 네, 처음 나온 거고요.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얘도 바닥권에서는 바닥권에서는 3% 이상 상승이 상당히 자주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신고가 랠리 중에 신고가 랠리 중에 나오는 3% 상승을 찾기로 했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나왔어요. 나왔는데 얘도 볼벤 근처는 아닙니다. 그죠? 나왔다가 빠졌네요. 네. 쭉 보겠습니다. 여기도 바닥권이죠. 여기도 바닥권이죠. 그죠? 바닥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을 때 나온다. 근데 여기 볼벤이죠. 볼린저 밴드 돌파한 3% 상승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급락 나왔네요. 자, 여기도 볼린저 밴드 근처죠? 3% 상승? 급락이 나왔네요. 우연일까요? 네. 바닥권 3% 상승은 추가 상승이 나왔었는데 볼린저 밴드 상승은 그냥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또 그 전에 있었나요? 역시나 거의 찾을 수가 없죠. 혹시나 바닥권 2018년도 이제 무역전쟁 때문에 급락했을 때 그때는 자주 나옵니다. 맞죠? 신기하죠? 3% 상승이 급락을 했을 때는 아주 자주 나와요. 여기도 봐봐요. 이렇게. 근데 급등할 때는 3% 상승이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네. 뭐
상승장이 뭐 지금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여기도 보시면은 바닥권에, 이때 한번 안 해요. 이때는 이례적으로 3% 상승 나왔는데 볼린저밴드를 돌파했죠. 돌파했는데 특징이 있어요. 3% 상승과 함께 볼린저밴드 아주 강하게 돌파했다. 아주 강하게. 그죠? 최근에 어땠습니까? 아주 강하게 돌파했나요? 아니죠. 살짝 걸쳤고 돌파는 못했습니다. 네. 맞죠, 여러분들? 차이점이 분명하죠. 네.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는 아까 뭐였다? 강하게 돌파를 했을 때 3%와 함께 강하게 돌파했을 때는 추가 상승이 나왔었다. 그리고 거의 없다. 그 외에는 뭐 없어요. 3% 상승이 고점에서 나온 거는. 이렇듯 확률이 아주 낮은 패턴이 지금 S&P와 나스닥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네. 다음, 자, 2월 23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우리 매그니피센트 7 종목과 또 SMC가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테마주들 많이 있죠. SMC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인데 쉽게 말하면 AI, 그러니까 미국에도 이제 테마주 개념이 있어요. 당연히 어느 나라에 다 있습니다. AI 테마주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사실 되게 낮아요. 중소형주라서 낮은데 엔비디아 같은 거에 비교가 안 되죠. 하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만 따졌을 때, 상승률로만 따졌을 때는 얘가 1등이거든요. AI 관련주 중에서. 예. 그래서 얘가 빠지면은 AI 관련주들도 거품이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실제로 엔비디아와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를 비교해 보게 되면 비슷한 시점에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들 M7과 우리 SMC의 주가 흐름을 한번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어디까지나 그냥 단순 기술적 분석입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매우 약해 보입니다.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20선이 조금 위태위태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다음은 애플도 보시면은 자,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볼린저 밴드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120선을 겨우 넘어가는 싶었으나 다시금 이탈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은 돌파에 실패, 일단은 뭐 100%는 없어요.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근데 일단 돌파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거기다가 이 앤드류 피치포크라는 추세선을 그어봤는데 정확하게 중심선에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저번에도 중심선에서 밀리면서 빠졌죠. 여기도 중심선 밀리면서 빠졌죠.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애플도 일단 추가 하락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다음에 엔비디아. 최근에 화제가 됐었던 엔비디아.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엔비디아 솔직히 거품이다. 너무 거품이다. 시가총액이라든지 뭐 PSR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로 고려했었을 적에 솔직히 거품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적에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개인적 소견으로는 과열에 따른 조정 가능성이 염두에 두자. 아마존이는 솔직히 차트가 조금 양호해요. 다른 M7 주식들에 비해서 아마존과 메타는 흐름이 그 중에 가장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아마존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정고점을 넘겼잖아요. 이게 정고점을 막 넘긴 애들은 살짝 넘겼거든요. 강하게 넘겼으면 모르겠는데 살짝, 아주 살짝 넘긴 애들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네. 혹은 저저점을 살짝 이탈한 애들, 정고점을 살짝 돌파한 애들, 이런 애들은 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일부러 페이크, 그러니까 속임수로 살짝 넘기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다음은 메타입니다. 네. 메타도 마찬가지예요. 정고점을 돌파했는데, 그러니까 흐름은 되게 좋아 보이죠. 근데 얘도 정고점을 돌파했는데, 보십시오. 잘 봐요. 자, 이날이죠. 여기 정고점이고, 여기 신고가하고, 정고점 돌파하고 나서 급락하죠. 살짝 돌파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살짝 돌파했어요. 그죠? 그래서 흐름은 양호해 보이지만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다음은 알파벳 구글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자,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60선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바로 위에 기준선과 20선 부분에서 저항을 살짝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네. 다음은 테슬라는 최근에 이제 이 7종목 중에서 가장 흐름이 안 좋았던 그 종목인데요. 테슬라도 마찬가지. 반등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 기준선을 지금 5일째 돌파를 못하고 있는 아주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정적입니다. 네. 다음은 제가 말씀드렸었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네. 자, 이 종목 마찬가지 하락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설사 기술적인 반등이 뭐 하루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 되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디까지? 못해도 여기 올라오는 21선 언저리까지는 뭐 이탈할 수도 있겠고, 네.
그래서 AI 대장중이 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지금 올라간 최근에 반등이 나왔던 거는 신고가를 위함이 아니라 고점을 낮춘 이런 쌍고점 형태, 네, 쌍고점을 만들기 위함일 수 있다.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AI가 시세가 끝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도 모르죠, 신이 아닌데. AI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따질 수 있는 차트가 완성이 된 것 같다라고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 그죠? 2차전지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다가 이제 빠진 적이 있는데, 그때 상당히 많이 올랐던 게 누구였습니까? 에코프로였었죠? 에코프로 주가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에코프로 찾아볼게요. 에코프로 차트를 보자. 여기 안 나오나? 아, 여기 있다. 네. 에코프로를 제가 띄워볼게요. 왜 안 나오지? 야, 여기 있다. 에코프로 나오네요. 이게 에코프로예요. 네. 자, 과거에 어떻게 올랐습니까? 급등 나왔다가, 잘 보세요. 하락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급반등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죠, 이거. 이게 바로 쌍고점입니다. 또 올라왔죠. 이것도 쌍고점.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고점이 3개 만들어줘요, 3개. 그죠,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원래 원웨이로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급등 나왔죠. 반등 나왔죠. 그다음 빠지죠. 이런 거거든요. 보통 개미들이 이제 물리고 나서 한번 탈출기를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세로틀의 설거지. 예. 근데 거기에 이 반등을 급등 나왔다가 빠졌다가 반등 나왔는데, 이거를 저거좀 돌파 신호로 생각하고서 막 추격 매수하는 개미들은 단기간에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지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약간 그런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AI 지금. 네. 다음은, 그래서 지금 그 M7 주식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다 지금 부정적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만약에 얘네가 빠지게 되면은 당연히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100 지수, 아무래도 M7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나스닥 100 지수 중심으로 크게 빠질 수가 있을 것이고, 얘네가 빠지면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AI 과열 있었었는데 AI 관련주들도 같이 덩달아 급락을 할 수도 있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국장입니다. 국장 가볍게 한번 살펴볼게요. 국장 지지저항 체크해 볼 텐데요. 코스피입니다. 네. 자, 밀릴 자리에서 밀렸습니다. 검정색 라인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여기 파란색 라인 보이시죠? 빠져야 될 자리에서 정확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고점에서 지금 음봉이 몇 개? 4개입니다. 무려. 여러분들 바닥권에서 양봉이 많은 건 좋은 거죠. 그죠? 바닥권에서 양봉이 많은 건 좋은 겁니다. 근데 고점에서 음봉이 많은 건 당연히 반대로 안 좋은 겁니다. 자, 과거에 볼까요? 보이시나요? 고점에서 음봉이 4개나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돼요? 쭉 미끄러지네요. 그죠, 여러분? 또 찾아볼까요? 비슷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 고점에서 연달아서 음봉이 막 나옵니다. 4개나 나왔습니다. 어떻게 돼요? 추가 하락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쌍고점 만들고 또 연속으로 음봉이 3개 나왔어요. 쫙 미끄러집니다. 그죠? 어때요? 지금 코스피 사야 될까요? 종목 때? 강력 매수해야 됩니까? 거기다가 이제 월요일날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되죠. 디데이가 드디어 된 겁니다. 그러면은 단기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었었던 재료가 소멸될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제 눈에는 말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마찬가지 얘도 저항받을 자리에서 저항을 받아버렸습니다. 네. 그죠? 저항받았습니다. 자, 내려오는 추세선, 올라간 추세선에서 정확하게 저항받았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차트가 괜찮아요. 코스피는 음봉이 4개지만 얘는 지금 하나 남은 거죠. 그죠? 둘 중에 비교하자면 하락 확률은 코스피가 더 높아 보이지만, 코스피가 빠지면 코스피 혼자 빠지겠습니까? 최근에 올랐던 같이 올라갔는데, 그죠? 물론 뭐 두 지수 간의 등락률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코스피가 많이 빠지게 되면 코스닥도 같이 빠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증시 지금 좀 위험해 보이고 국장도 위험해 보인다. 다음에 이제 미국 페어 앤 그리드 인덱스입니다.
지난주 이제 금요일 기준인데요. 여전히 익스트림 브리드로 나오고 있네요. 즉 투자 심리가 지금 조금 이제 탐욕스럽다. 이때까지 보면은 조정은 항상 익스트림 브리드에서 조정이 나왔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현재 그리드 나타납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계속 익스트림 브리드와 그냥 그리드가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네. 다음 이제 이슈와 지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이제 지금 블룸버그 기사를 제가 캡처해서 퍼왔습니다. 네. 이게 지난 20일 정도에 나왔던 기사예요. 직역하게 되면은 시장은 연준의 다음 행보는 금리 인하가 아닌 인상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기 시작했다. 다들 지금 금리 인상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금리 인하가 남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무슨 귀신 신하나 까먹은 소리냐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어쨌거나 이런 기사가 지난주 20일 날 실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언론에도 실렸죠. 금리 인하는커녕 인상 가능성도 대비해야 월가도 오락가락이라는 기사의 제목인데요. 제목이 기사인데요. 네, 보시면은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자, 여기 보시면 환매 조건부 채권, 레포라고 하죠. 네, 뭐 지금 이 뜻을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네, 관련 옵션 시장은 파생 상품인데요. 이 15일 기준으로 올해 12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현 수준보다 인상할 확률을 6%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상할 확률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조금 늘었다 그 말입니다. 조금 늘었다. 이거 우리 신경 써야죠. 다들 야 금리 인상은 없어. 다들 금리 인상은 없어 라고 했는데 갑자기 소수의 누군가가 그죠? 아니야 인상할 수도 있어. 너의 단정도 있지 마. 하고 배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금리를 현 수준인 5%를 유지할 확률은 7%. 유지할 확률이 7%인 걸로 반영을 했다. 네. 자, 그리고, 자, 여기 나오네요. 일부 투자자들이 돈을 걸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금리 인하에 나설 거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전망이 어긋났을 경우 이 사람들은 완전 잭팟 터지는 거죠. 대박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네. 뭐 혹시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금리 추가 인상 시도에 일종의 보험을 들어두고 있는 것이다. 네. 자, 여기 보시면 또, 자, 미국의 하버드대 교수인 로렌스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은 지난 16일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압력 여파로 연준이 다음 행보로 금리 인상을 선택할 확률을 15%로 제시했다. 전 미 재무장관을 지낸 인물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확률을 무려 15%. 어쨌거나 전문가 아닙니까? 재무장관을 지냈는데. 그죠? 15% 무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자산용사의 채권 부문 수석은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가 너무나 다양하다.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을 고수하고 있지만 높은 확신을 갖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뭐 이건 누구나 그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음 이제 골드만삭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골드만삭스의 금리 인하 전망 후퇴와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사도 다 요약해가지고 요약을 다시 정리해놨는데 우선 올해 5번에서 4번으로 금리 인하 전망을 수정을 했습니다. 첫 인하는 원래 5월을 봤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6월로 다시 얘네가 하향 조정을 했어요. 자, 월러 이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준에 한두 달 늦춰져도 금리 인하가 한두 달 늦춰져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 않을 것 같다. 하커 이사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게 된다면 그것은 연준이 금리를 너무 빨리 내려질 수 있다. 즉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된다는 뜻이겠고, 자, 보우머는 확실히 지금은 아니다. 카시카리는 금리를 낮추기 전에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스틱은 여름 무렵에 경제 상황이 호전되거나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경우에 정책 기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다. 즉 몇 개월은 더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골드만이 원래 파월이 2% 도달하기 전에 연준의 목표 물가 지수가 2%잖아요. PCE가. 그죠, 여러분들? 연준이 참고로 하는 지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입니다. 이게 2%될 때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건데, 파월이 2% 도달하기 전에, 그 전에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지표가 잘 나왔잖아요. 저번에 발표된 2월 달에 나왔던 고용 지표 서프라이즈 나오고, 물가도 컨센서스를 상회하지 않았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 파월도 그렇고 연준 위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말을 조금 바꾸는 분위기입니다. 스탠스가 살짝 바뀌었죠. 자, 그래서 최근 연준 위원들의
코멘트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FOMC 그러니까 페드는 2%에 가까워져야 인하를 시작할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골드만삭스가. 아셨죠, 여러분들? 네. 페드는 바꿀게요. 네. 그래서 5월달 인하뷰를 철회하고 6, 7, 9, 12월 이렇게 4번으로 전망을 바꿨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일정을 찾아볼게요. 이번 주 목요일 정말 중요합니다. PCE 개인 소비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자, 컨센서스 상회가 예상치보다 높게 발표가 되면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왜냐면 지난 2월 달에 발표했었던 CPI와 PPI 모두 컨센서스 상회했거든요. 발표 당시에 나스닥 선물 급락했었고요. 나스닥 이제 본장, 이건 선물이고 본장 같은 경우에도 CPI 발표 당일날 나스닥 마이너스 2% 개파락 출발했고 1.58%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16일날 PPI 생산자 물가지수도 발표 당일날 나스닥 100 지수는 0.9% 하락을 하고 그 이후에도 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지표 모두 다 컨센서스 상회하고 나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 PCE도 컨센서스 상회다 그러면은 뭐 추가 하락은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궁금할 때는 저는 항상 과거 사례 분석을 뒤집니다. 네, 그래서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확률 높은 쪽으로 전 배팅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우선은 2022년 2월과 23년 2월 모두 다 신기한 게 모두 다 CPI와 PPI, PC 모두 다 컨센서스 상회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그래서 과거 차트를 제가 과거 이 지표 수치들을 제가 다 비교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헤드라인이라고 나오는 게 그냥 일반적인 CPI, PPI고요. 코어라고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은 근원, 그죠? 근원 무슨 지수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코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쭉 제가 봤는데 이 PC 같은 경우에는 이 컨센서스가요. 네. 중간에 여기 제가 이렇게 표시해놨죠. 이렇게. 그러니까 코어라고 안 되어 있는 것들은 다 헤드라인이에요. 제가 왜 얘를 갑자기 그 헤드라인에서 코어로 바꿨느냐? 헤드라인에는 컨센서스가 없었어요. 옛날에 안 나왔습니다. 네. 제가 자료를 다 뒤져봤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컨센서스가 없는 것들은 제가 코어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네. 이건 이제 PC에만 해당되고요. 이 CPI와 PPI 같은 경우에는 컨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선 과거부터 볼게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있죠. 요거는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한 겁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컨센서스, 오른쪽이 발표입니다. 컨센 발표. 여기 나온 건 이제 추정치.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지표값을, 수치를 추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추정치고. 그래서 요거는 8.5에서 8.4로 추정됐다는 소리예요. 이건 5.4에서 5.3으로 이해되시죠? 어쨌거나 빨간색은 뭐다? 컨센서스 상회다. 여러분들은 빨간색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밌는 게 근데 여기서 뭐냐면, 자, 맨 왼쪽은 CPI고, PPI고, PC인데, 이 세 지표가 다 컨센을 상회했던 적이 사실 별로 없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2022년도부터 이제 뭐 물가 잡아진다면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그때는 물가 지수 엄청 높았잖아요. 엄청 높을 때였는데, 보시면 막 PPI가 9%, 10%까지 가고, CPI도 9%까지 가고, 그죠? 엄청 높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신기하게도 세 지수가 모두 컨센 상회를 했던 게 손에 꼽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다 비교해보니까 두 개 지수 CPI와 PPI 두 개는 있었어요. 혹은 그냥 PCE 하나만, 그죠? CPI, PPI 아니면 PCE 하나 이런 식으로, PCE, PPI 이런 식으로. 근데 세 개가 다 컨센 상회 했던 건 처음이다. 처음이 아니라 별로 없더라.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2월달과 7월달과 또 2월달, 22년 2월, 22년 7월, 23년 2월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자, 그리고 정말 소름 돋는 점 뭐예요? 24년도 2월도 지금 이미 CPI와 PPI가 벌써 컨센 상회로 나왔다는 점이죠. 그쵸, 여러분? 이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22년도에도 그랬고, 23년도에도 그랬고, 24년도에도 또 컨센 상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보듯 뻔하겠죠, 결과는. 그쵸, 여러분들? 네.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번 주 제일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체크해야 됩니다, 이거. 네. 그래서 확률로만 본다면, 기존의 사례의 이 패턴대로만 본다면, 이번 주에 나올 PC는
컨센서스 상회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죠? 100% 장담할 수 없지만 패턴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네. 참고하시고 이제 페드워치를 통해서 봤을 적에 3월달 금리 동결 가능성은 현재 압도적이다. 96% 나오네요. 예. 자, 이제 금요일 날도 또 좋은 지표가 있습니다.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지표가 이제 좋게 나오게 되면은 경제가 좋으니까 경제가 좋을 때 금리는 합니까? 안 하겠죠. 지표가 좋게 나오면 금리나 전망이 더 후퇴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최근에 이제 그래프를 살펴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코로나 때 급락했다가 경기 부양책으로 쫙 급등을 했다가 그 이후로 오랜 시간 동안 쭉 내리막이었었어요. 근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벌써 몇 개월째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도 보시면은 3개월 연속 모두 다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니까 PC가 만약에 컨센서스 상회하고 그 뒤를 이어서 금요일날 이 제조업 PMI까지도 컨센서스 상회한다면 그럼 시장에서는 아주 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사실 뭐 증시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좀 희망적인 내용으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볼 적에는 뭐 차트 분석,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부터 시작해서 주 매크로 분석까지 지금 좋아 보이는 게 저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 지금은 너무나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쉬어라. 쉬는 것도 투자다. 굳이 무리할 필요 없다. 그죠? 네. 조바심 내면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쉬고 있는데 막 급등하는 게 눈에 보여. 그럼 사람들이 조바심 나가지고 막 추격해서 하거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위험해 보이는 시점에 굳이 막 무리하게 무리수를 뒀다가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한 템포 쉬어가자. 그리고 관망하다가 정말 진짜 시장이 정말 위험한 자리를 아슬하게 그러니까 고비를 잘 넘기면 그때 다시 제가 또 추세 분석해야 될 테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좀 쉬어 가셔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벌써 새벽 3시 34분 됐네요. 저도 이제 발 닦고 자야겠어요. 이발 닦고 자야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방송 청취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 다들 성공 투자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